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분노한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낯선 청년이 저를 구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제가 재개발 현장에서 폭력에 휩싸일 뻔한 그때 작업복 차림의 그가 나타나 어머니라는 거짓말로 상황을 진정시킨 거예요. 감사하며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잃은 남편의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남편의 젊은 시절 그 자체였어요. 깊은 눈, 고든 코, 말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남편을 닮은 걸까요? 그리고 왜 제 가슴은 처음 본 이 청년을 보며 이토록 아파오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 정확한 출생 기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죽던 그날 함께 사라진 제 아들과 나이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이요. 오늘도 황혼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8시부터 회의가 시작됩니다. 비서가 정리한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재개발 안건, 주가 보고서, 임원 인사 추천.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메일로 받은 민원 영상 때문이었어요. 영상 속 노인은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우리가 평생 살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쫓아내면 어디로 가라는 거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은 거기서 끊겼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뭘 물어볼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죠. 서초 재개발 건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기획이사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책정, 이주 일정, 착공 시기, 모든 게 계획대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자꾸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보고서에 없던 얼굴, 보고서에 없던 목소리였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였어요. 관리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현장은 위험합니다. 저희가 대신 점검하겠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임원들은 똑같은 말을 했었죠. 현장은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믿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비서는 태블릿만 들여다봤어요. 창밖으로 겨울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낮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 녹슨 셔터, 금이 간 보도블록. 제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지 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뭔가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리자 비서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철거를 기다리는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어떤 가게는 유리창에 테이프 자국만 남았고 어떤 가게는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용역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주민으로 보이는 이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권리를 무시하지 마. 누군가 외쳤습니다. 비서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쪽은 위험합니다. 차로 돌아가시죠. 하지만 제 발은 그쪽으로 향했어요. 보고서에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한 노인이 용역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40년을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너희가 뭔데 나를 쫓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용역 직원이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알아챈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돌렸죠.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비서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회장님, 지금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어 제 쪽을 가리켰거든요. 차로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도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재개발 구역이 멀어졌지만 그 노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풍경이 떠올랐죠. 닫힌 상가, 흐릿한 현수막, 떨리는 목소리.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갔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지럽기만 했어요. 10년 전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장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말을 믿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다고요. 남편이 현장에 있었다고요. 차가 전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손으로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이어받았고 회장이 됐어요. 사람들은 제게 강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현장을 피했던 선택. 그게 제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남편과 함께 갔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죽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만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야만 했습니다. 임원들이 뭐라 해도요. 현장을 외면하면 또다시 후회할 것 같았어요. 또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후회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눈빛, 슬픔에 잠긴 목소리, 그리고 저를 향한 적에 그들에게 저는 적이었어요.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게요. 그 눈 아래 어딘가에 재개발 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뭔가 놓치고 있다는 예감.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불안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았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재개발 구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다시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나갈 준비를 했죠.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비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풍경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차에 오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출발하세요. 재개발 구역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고 주민들도 맞은편에 모여 있었어요. 그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고 누군가는 손을 들어 항의했죠. 차에서 내리자 비서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천천히 현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얼어붙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어요. 용역 직원 한 명이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 시선이 번져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저를 바라봤죠.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장 아니야? 이 재개발하는 회사 회장.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들이 날카로워졌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당신이 책임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인 떨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회장입니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게 당신이구먼. 그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맞아,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이잖아. 목소리들이 겹쳐졌습니다. 비서가 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과 이주 대책을. 제 말을 누군가 끊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평생 살던 곳인데.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영상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비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 고통을 몰라. 한 여자가 외쳤습니다. 편한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보잖아.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죠. 우리한테는 집이 전부인데.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정말 그들의 고통을 몰랐어요. 한 남자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마. 누군가 말렸지만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빛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30쯤 돼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죠. 그는 저와 군중 사이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맞춰달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현장을 직접 보러 오셨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렸어요. 어머니, 아까 소리쳤던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회장이 아들과 함께 왔다고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적대감이 조금 누그러진 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여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너무 커서 무리하신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가 저를 부축해 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따라 걸었죠. 차에 가까워질수록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구했어요. 차문을 열었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깊은 눈, 고든 코, 단단한 턱선, 그리고 뭔가 익숙한 느낌.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위험해 보여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픔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성함이 제가 물으려 할 때였습니다. 비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긴박한 목소리였죠. 저는 다시 남자를 봤습니다. 도윤입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도윤이요.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도윤, 강도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묘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그가 보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죠. 그도 손을 들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는 저를 도왔을까요? 왜 어머니라는 말을 선택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손. 모든 게 낯선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고마움? 미안함?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로, 어깨로 번져갔어요.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 어딘가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저를 구해준 남자, 그리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남자.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왜 그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걸까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인데 이 감정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한 번 본 낯선 사람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비서에게 현장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핑계였어요. 사실은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장님, 지난번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조용히 둘러보기만 할게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다음 날 오후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회사차 대신 개인차를 몰았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입구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닫힌 가게들, 쌓인 쓰레기, 낡은 현수막. 지난번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를 봤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난번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늦은 인사였지만 꼭 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재개발 지역 밖 아직 영업 중인 낡은 가게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작업복에 먼지를 털었어요. 죄송해요. 현장에서 바로 와서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린 건데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커피가 나오고 한두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철거 작업 보조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이진 않지만 일이 있을 때 들어가요.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불평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 그런데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은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죠.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하는 모습을 보니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방식, 말할 때 눈을 살짝 가늘게 뜨는 습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회장님은 도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현장에 왜 직접 오신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서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다치실 수도 있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할 말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눈동자, 고든 코, 말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갑자기 남편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도윤과 비슷한 나이에 저를 만났습니다. 31살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했었죠. 눈을 가늘게 뜨고 미간을 찌푸리며 제 기억 속 남편과 눈앞의 도윤이 겹쳐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31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나이였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제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손으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겨우 돌이 지난 아들. 남편이 데리고 현장에 갔던 아들. 사고 후 사라진 아들. 경찰은 몇 달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말을 흐렸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을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 자체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에요. 그저 우연히 닮았을 뿐이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도윤의 말투, 눈빛, 손짓 하나하나가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닮았어요. 나이가 31라고 하셨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일이 지나서 이제 막 31예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은 돌이었어요. 지금이라면 11살. 도윤과는 20살 차이가 났습니다.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런데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예감.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감정은 계속 속삭였어요.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닮은 얼굴, 같은 습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부모를 모르는 고아.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5살 때부터인데 그전 기록이 없대요. 5살. 제 아들이 사라진 지 4년 후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1시간이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윤도 일어섰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이랑 커피를. 말을 흐렸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도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차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31살 때 찍은 사진. 사진 속 남편과 오늘 본 도윤. 둘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나 똑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31였어요. 제 아들이었다면 11살이어야 했습니다. 20살 차이. 설명할 수 없는 차이였죠. 그런데도 가슴은 계속 말했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을 만난 걸까요? 그리고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일주일 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현장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문자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언제든 좋아요. 다음 날 오전 재개발 구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 앞이었어요. 도윤이 헬멧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가 안내했죠. 현장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낡은 기계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작업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은 여기 배치됐어요. 다음 주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남자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야, 강도윤, 여기 좀 와봐. 반말이었어요. 도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도윤은 네 하고 달려갔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헬멧 밑으로 보이는 목덜미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요. 작업이 끝난 후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숨이 가빴어요.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쉬세요. 제가 말했죠.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이 물통을 꺼내 마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익숙해요.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해봤죠. 근데 정가가 있으면 아무도 안 뽑아요. 정가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폭행죄로 6개월 살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억울함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선배 하나가 동료를 괴롭혔어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며 턱없이 비싼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때리고. 그래서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꽉 쥐었어요. 참다가 결국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덤볐죠. 싸우다가 제가 밀쳤는데 말을 멈췄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어요.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증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들 못 봤대요. 그 선배가 무서워서였죠. 결국 저만 가해자가 됐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변호사는 안 구하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는데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6개월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 후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했죠. 이력서에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인생이 보였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상처투성이 손. 그 손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해왔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원장님이 좋으셨으니까. 근데 항상 외로웠죠. 외로웠다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다른 애들은 가끔 면회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 친척이라도. 근데 전 아무도 없었죠.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기록이 없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5살 이전의 기록.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있었대요. 쪽지 하나만 들고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만 적혀 있었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문 앞에 버려진 아이. 이름도 제대로 없던 아이. 생일은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원장님이 대충 짐작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이도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31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했나 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아니었어요.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너 또 일 떠넘겨 받았냐? 비웃는 투였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참는 목소리였죠. 괜찮긴 정가자 주제에 참 순하네. 그 말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가고 나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다들 그렇게 봐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상처받았다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구하려 했고 그게 죄가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셨어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드리고 싶어요. 정가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진심이었어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지,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정말 혹시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요? 저는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차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의 삶이 계속 떠올랐어요. 버려진 아이, 외로운 성장, 억울한 정과 모든 게 가슴을 찢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 아들이라면 어떡하죠?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면요. 제가 몰랐다는 게, 찾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기록도 애매했고요. 그저 비슷하게 생긴 불쌍한 청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로.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모성애일까요? 아니면 그냥 동정심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직 현장에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먼지 속에서 일하고 있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감정은 위험했어요. 너무 깊어지면 안 됐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집착하면 안 됐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 도윤의 목소리, 도윤의 삶,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난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리고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겹쳐지며 저를 괴롭혔죠. 월요일 아침 비서를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 사람의 기록을 조사해 줄 수 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도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줘요. 비서가 잠깐 저를 봤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날짜,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재개발 관련 문서도 찾아줘요. 사고 기록, 실종 신고, 모든 걸 다시 검토하고 싶어요. 비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회장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묻지 말아줘요. 제발.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 준비됐습니다. 사무실로 가져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갈게요. 외부 사람 없는 곳으로. 호텔 비즈니스 센터를 빌렸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어요.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강도윤 씨 기록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는 순간부터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이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 1994년 3월 15일생.
31살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괄호가 쳐져 있었어요. 추정이라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어요. 1999년 7월 3일 입소. 추정 나이 5살. 보호자 불명.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생신고 없음. 임시등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5살까지 기록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어요.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고아원 원장 진술서인데요. 도윤 씨가 발견됐을 때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대요. 말도 거의 못했고요. 언제 발견됐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확인했어요. 1999년 6월 말쯤. 정확한 날짜는 불명이래요. 경찰서에 신고됐는데 보호자를 찾지 못했대요. 1999년 6월. 저는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1995년 2월이었어요. 그때 아들은 돌이었습니다. 4년 반 후가 1999년 6월. 아들은 5살 반쯤 됐을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이가 맞았어요. 도윤의 추정 나이 5살. 제 아들이었다면 정확히 5살 반. 충분히 5살로 추정될 수 있는 나이였죠. 또 있습니다.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재개발 관련 문서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줘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2월 7일 서초구 재개발 지역사고 보고서. 차량 전복사고로 강민준 씨 사망. 동승자로 추정되는 영아 실종. 영아.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된 제 아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가 이어서 읽었어요. 실종 아동 수색 결과 발견되지 않음. 추정 사망으로 종결. 추정 사망.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경찰은 제 아들을 죽은 걸로 봤어요.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포기한 거였죠. 비서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실종 당시 아동 특징. 추정 나이 돌. 몸무게 약 10kg. 특이사항. 목소리가 멈췄어요. 뭐예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비서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왼쪽 어깨에 타원형 붉은 점. 약 1cm 크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제 아들의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만져봤고 수없이 바라봤었죠. 도윤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에 점이 있나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어깨, 타원형 색소 침착.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비서가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나이, 시기, 장소, 그리고 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어요. 도윤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아이가 4년 반이나 지나서 발견된 걸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사를 더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누가 아이를 데려갔는지 어디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혹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그 말을 소리내어 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제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아원에서, 냉대 속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찾지 못해서, 제가 포기해서. 비서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중단했을 때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했어요. 사망으로 종결됐을 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죠.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제 아들, 살아있는 제 아들. 그런데 그 사실을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죠?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라고 믿을까요? 받아들일까요? 더 두려운 건 거부당하는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같은 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 도윤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그게 모성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비서가 도와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도윤을 보는 시선이 바뀔 거예요. 불쌍한 청년이 아니라 제 아들.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죠? 어떻게 말하죠? 1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죠?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지금도 제가 그저 친절한 회장님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를 도와주려는 낯선 사람. 설마 자기 엄마인 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말한 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어요. 10년 만에.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손을 펴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섞여 있었죠. 찾았다는 기쁨과 너무 늦었다는 죄책감. 두 감정이 뒤엉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관리 담당 최상도 상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인력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훑어봤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도윤을 어구역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최상도가 대답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어구역 철거 작업이 급하게 진행돼야 해서.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구역이 어떤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상도가 잠깐 망설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 점검을 마쳤으니 괜찮을 겁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들렸죠. 철회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원래 구역에 그대로 두세요. 최상도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장님, 이미 배치가 끝났습니다. 바꾸면 일정에 차질이. 그럼 일정을 조정하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상도가 저를 봤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제 아들이라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냥 안전이 걱정돼서요. 최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최상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도윤을 옮긴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걸까요? 비서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어구역 상황을 조사해줘요. 정말 안전한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구역 건물 중 하나가 부실 시공이래요. 철거 중 붕괴 위험이 있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요?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 달 전 안전 진단서가 나왔는데 묻혔대요. 누군가 보고를 막은 것 같아요. 도윤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구역에 있나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의 통화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쪽 작업에 투입됐대요. 당장 차를 불렀습니다. 현장으로 가요. 지금 당장. 비서가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지나갔어요. 운전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재촉했습니다. 더 빨리요. 재개발 구역에 도착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구두가 벗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 작업자가 대답했어요. 건물 일부가 무너졌어요. 다친 사람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 깔렸어요. 지금 구조 중인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작업자가 주춤했어요. 강도윤이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말렸어요.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잔해 속에 도윤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다리가 깔려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도윤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구조대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빼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기 있는데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요. 빨리요. 제발 빨리 꺼내줘요. 10분이 연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웠어요. 도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확인되지 않았어도 제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 손으로 감싸며 빌었습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도윤을 응급실로 실어갔어요. 저는 밖에 남았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리, 제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시니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의자가 뼈에 닿았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죠. 비서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비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제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두려워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 제가 바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도윤을 회사로 데려왔다면, 안전한 곳에 두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제 침묵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최상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도윤을 옮긴 것, 위험한 구역으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도윤을 해치려 한 걸까요? 제가 도윤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최상도를 조사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배치를 왜 바꿨는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모든 걸 파헤치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깨어났다고요. 제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왜 여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가 아프긴 한데, 살았네요. 웃으려 했지만 찡그렸습니다. 미안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회장님 잘못이 아닌데요. 제 잘못이에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도윤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푹 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도윤이 눈을 감았어요. 약 때문에 다시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도윤을 지키겠다고, 누가 방해해도 제 아들을 찾겠다고, 최상도든 누구든 제 아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이제는 되찾겠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다짐이 뒤섞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제 침묵이 아들을 여기까지 몰아왔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어요. 세상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도윤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복에 석 달은 걸릴 거래요. 저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 5시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한대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고 관련해서 임원들이 모였대요. 최상도 상무가 주도한 것 같아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밤새 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돈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냉랭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상도가 일어섰어요. 앉으시죠, 회장님. 공손한 말투였지만 속내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어제 사고건입니다. 최상도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상자를 병원까지 모셨고요. 최상도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 부상자가 강도윤이라는 사람이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상도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족이라고 하셨다던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보고한 걸까요? 급한 상황이었어요. 빨리 치료받게 하려고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기획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재무이사도 거들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현장에서 다쳤으니 소송 가능성도 있고요. 소송? 제가 되물었습니다. 최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언론에 나가면 주가에도 영향이.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하자는 거예요? 최상도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용히? 제가 물었습니다. 최상도가 설명했어요.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산재 신청은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과의 관계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아들인데 정리하라고요? 말이 튀어나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드님이라니요? 기획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1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상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직 DNA 검사는 안 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해요.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최상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 해도 지금 공개하시면 뭐가 문제죠? 제가 끊었습니다. 최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명예에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 게다가 전과자.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재무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주주들 반응도 걱정입니다.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경쟁사들이 이용할 겁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회장의 명예, 회사의 이익, 주가 관리.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것들 뿐이었어요. 도윤의 삶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상도가 대답했어요. 지금처럼 조용히 치료비만 대주시고 관계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거리를 두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아들한테 거리를 두라고요? 최상도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최상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시간? 제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10년도 모자라서 더 기다리라고요? 최상도가 말했습니다. 확인부터 확실히 하시고 여론도 정리하고. 그들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도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니,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고.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숨기라는 거였죠.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현장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도 임원들은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말고 보상금만 주고 덮자고. 저는 그들 말을 들었어요. 지쳐서, 슬퍼서, 생각할 힘이 없어서.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진실은 묻혔고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이 피해자가 됐죠.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저를 봤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 제 아들이라는 걸 밝힐 거예요. 최상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회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10년 전 사고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왜 제 아들이 사라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낼 겁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획이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회사 비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재개발도 지금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부실 시공, 안전규정 위반, 뇌물. 남편이 조사하려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입을 막으려 했을지도. 비리가 있다면 밝혀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이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받아야 할 정의예요. 최상도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회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고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리를 폭로하면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소송도 걸릴 거고 제 자리도 위태로울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년 전 침묵했던 대가를 치렀어요. 아들을 잃었고 진실을 묻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잃어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든 명예든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제 아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임원들이 말없이 저를 봤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합의는 없었어요. 임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최상도만 남았어요.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10년 전에 최상도가 나갔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재개발 관련 서류 전부 찾아줘요. 계약서, 안전점검 기록, 사고 보고서, 숨겨진 것까지 다 찾아내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윤 관련 서류도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DNA 검사도 준비하고요. 혼자 남았습니다. 큰 회의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제 하루는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진실을 위한 싸움, 아들을 위한 싸움. 무서웠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어요. 회사, 명예, 지위. 1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었죠. 하지만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제 아들.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킬게요. 결심은 섰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10년 전 못다한 싸움, 이번엔 끝을 볼 거예요. 누가 막아도 무엇을 잃어도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도윤이 저를 받아들여 줄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는 산더미 같았어요. 10년 전 재개발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진실이 드러났죠. 부실 시공 보고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뇌물수수 정황도 나왔습니다. 당시 담당 임원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남편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있었대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는 묻혔습니다. 당시 최상도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더군요.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살해당한 거였어요. 진실을 밝히려던 남편을 누군가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사라졌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찾았어요.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말했어요. 은퇴한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날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건물에서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어떤 건물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철거 예정이던 낡은 상가요. 근처 주민들은 이미 다 이주했고 비어 있었죠. 그 건물 소유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재개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어요. 혹시 그때 아이를 본 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있었어요. 건물 지하에 숨어 있었죠.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겁났어요. 사고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신고했다가 저도 위험해질까봐. 그럼 아이는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이틀쯤 숨겨뒀어요. 근데 제가 돌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고아원 앞에 두고 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윤을 버린 거였어요. 사고 현장에서 데려가 4년 동안 숨기다가 결국 버렸던 겁니다. 왜 4년씩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딸이 돌봤어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 후론 제가 감당할 수 없었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고로 사라진 아들, 4년 동안 숨겨진 아이, 그리고 고아원에 버려진 도윤. 같은 아이였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경찰 보고서, 증인 진술, 재정 기록. 모든 것이 최상도와 당시 임원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이 비리를 덮으려고 남편을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했어요. 파장이 컸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최상도는 구속됐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10년 전 묻혔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명예도 회복됐죠. 도윤의 기록도 바로잡았습니다. 출생신고를 다시 했어요. 강민준의 아들, 정확한 생년월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99.9% 일치.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도윤은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도윤에게 말하는 것. 지금까지 도윤은 병원에만 있었어요. 언론 보도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거부당할까봐, 화를 낼까봐. 10년 동안 몰랐던 엄마를 이제 와서 받아들여 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닌대요. 저는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처럼 차를 몰고 도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뛰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어떻게 여길?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도윤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언론 보도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회사 일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것만 봤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제 기록이 바뀐 것도 봤어요. 출생신고가 됐더라고요. 회장님이 해주신 거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당신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요. 확실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였어요. 도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경찰도 그렇게 말했고, 도윤이 일어섰어요. 10년이에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찾지 않으셨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죠. 죄송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창문을 향해 섰어요. 등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밖의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요. 제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로 당신을 데리고 현장에 갔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 다 말없이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뭘 원하세요?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전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가족이 뭔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천천히 가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말할게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갈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지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0년 만에 제 아들이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저도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도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도윤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당신 방을 준비해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2층 끝방이에요. 괜찮으면 써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끓여왔어요. 도윤이 받아 마셨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함께 있었어요. 천천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편할 때까지요. 도윤이 저를 봤어요. 고마워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10년의 공백도 조용히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제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직 서먹하고 아직 어색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죠. 되찾은 이름, 되찾은 아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 눈 내리는 이 겨울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